용어 주요 용어는 세 가지입니다. 고령자라고 하는 건 만 65세 이상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비 고령자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분담적적인데 평가달은 제가 의존하고 있는 자료 프로사 2012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랐고요. 삶의 질이란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만족감 및 행복감으로 이건 조작적적인데 이렇게 적용하다도 이 척도가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패널조사의 척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내용은 그대로 또 대부분 사실 삶의 질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표본인데 표본에서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성별에서 약간 남성에 편향돼서 결과가 약간 남성에 편향되는 게 나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표본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 고용정보에서 결정하는데 약간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설인데 그림을 보면 아주 제 모양이 간단합니다. 통제 상태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변수 4가지가 있는데 가구총 부채, 월평균 용돈, 가구총 소득, 부동산 총자산 이 4가지가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척도고 이건 좀 더 주관적인 건데 이것이 경제 상태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와 같은 내부적인 어떤 구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준다. 제 연구의 초점은 이것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가설을 보면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총자산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걸 적용하는 간접 영향이다. 라는 게 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종목 개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공분산 단계고요. 여기 R1, R2, 이거는 이제 이 모양 간단히 말하면 종액이 분석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잔차가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4개는 잔차고 이 2개는 이게 특정 네모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말하는 자료죠, 자료. 네, 측정 변수입니다. 측정 변수이기 때문에 특정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차를 통제하기 위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경로 분석이긴 한데, 이 부분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구조 방정식, 넓은 의미에서 구조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조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까닭은 잠재 변수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았고 그냥 경로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모형을 분석해 보면 여기 이제 적합도를 보면요, 제한 모형, 제 가설 그대로 가지만 제한 모형 적합도를 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RMS EA 이게 0.05 이하가 돼주면 좋겠는데 0.05로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이 Q 값도 1부터 3 사이에 보통 있으면 좀 좋은 건데 이게 7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모형이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요 잠재변, 그러니까 이게 내생 변수죠. 이게 외생 변수고 내생 변수 간의 관계는 모든 경로가 설정이 돼 있고 분석된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요 4가지 최초의 독립 변수, 최초의 독립 변수가 이런 4개의 변수들 혹은 최종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뭔가 누락된 경로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하나하나를 이제 적합도 수정지수라는 게 있죠. 수정지수를 통해 가지고 추정 넣어보고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 가지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걸 찾아보니까 아까 그 제한 모형하고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부동산 총자산이 바로 여기 미치는 영향,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월평균 용돈과 가구 총소득이 경제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경로 3가지가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모형을 저는 이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최적 모형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다.
이건 효과 모델을 보여주는데, 이거 이제 뭐 분석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제적 여건, 객관적 경제적 여건 독립변수죠. 이 중에서 전반적 삶의 질 인식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은 월평균 용돈하고 부동산 총자산입니다. 물론 월평균 용돈이 좀 크긴 하지만 이 차이는 뭐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이 소득이고 부채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주관적 만족도, 이게 매개변수인데 매개변수들이 삶의 질 미층 영향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거는 가족관계 만족도 아니요, 경제 상태 만족도고 두 번째 가족관계 만족도, 건강 상태 만족도 이랬으니까 삶의 질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이 모형에 따르면은 경제 상태, 그 다음에 가족관계인데 요거는 총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간접 효과만 가지고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게 직접 효과만 가지고 보면 가족관계가 제일 높을 겁니다. 0.4이 잘 안 보이는데 0.4 얼마고요. 여기 뭐 부담이 0.3이니까 직접적인 다른 것들 다 빼고 직접적으로 전반적 삶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서 경제상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까닭은 이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모두 합사하면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거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 가족관계는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서 논문에서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백기식의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요기 분석 4가지가 배합되어 있는데 최종 분석 변수를 전반적 삶의 질 인식인데 그 R스퀘어가 0.645, 그러니까 총 별량이 약 65%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심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정도 나와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제 경험으로 0.3 넘기가 다른 논문에서는 거의 0.3 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예외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래서 삶의 질 인식의 이 3가지가 굉장히 큰, 나머지는 잔차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결론입니다. 뭐 분석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은 운영하거나 매각하지 않는 한 가처분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가구소득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고령자나 예비고령자의 미래 가구소득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거꾸로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일정한 가처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가처분 소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을 거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은퇴 준비가 굉장히 부동산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동산 총자산은 객관적 경제 여건 중 유일하게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죠. 그렇게 이제 그 수정보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안정감을 준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가장 바람직한 건가?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및 고령층은 그동안 부동산 보유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해왔으며, 그래서 그런 까닭에 총자산 중에서 이자, 배당금, 연금 등 경상소득을 보장해 주시는 금융자산 중에 매우 낮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동산 총자산이 삶의 질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줄 까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외에 자산 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은 고령화 시대에 당면하여 현재와 같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고령자 삶의 질 인식인데 얼마나 취약한지, 또한 안정적인 경상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취업이나 연금, 보험, 예금, 증권 같은 금융자산의 확대가 고령자의 복지 정책이 얼마나 기여한지를 시사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형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변수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종속 변수인데 종속 변수가 사실 이쪽에 가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면은 자기 효용감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 일에 보람을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것이 이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네 개 변수로 이제 학술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이 빠졌습니다. 빠진 까닭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쓴 자료를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고 저 방법이 없고 그런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런 건 주로 사회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 학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없어도 되겠다. 근데 지금 찝찝하게 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좀 더 이게 그 삶의 진리를 좀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건 뭐 저로서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 논문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의 김강렬 교수입니다. 송 교수님이 부동산 자산이 고령화 및 예비 고령자의 삶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의 화두는 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이 부동산 자산이 실질적으로 노후 주거복지라든가 노후의 어떤 근본적인 그 복지 수단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관점을 두고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패널 데이터 자료를 이동하다 보니까 주관적 또 직접적 그 영향을 마지막으로 그 심리학적 그 융합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거라는 한계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들의 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 이내로 더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토론 패널 분들 개별적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중요한 점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구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신대학교 정상훈 교수입니다. 제목이 이제 오늘 제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 이게 이제 뒤에 보니까 패널 조사에 보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령자하고 예비 고령자를 했는데 자산이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면 차라리 우리가 예비 고령자보다는 예비 고령자는 아직 생산력이 있는 우리가 생산 연령을 14세부터 64세까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력이 없는 삶의 질이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고령 및 예비 고령자보다는 차라리 고령자로 포커스를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40페이지 보시면은 고령자 연구 패널 조사에 있어가지고 6차례의 기본 조사를 거쳤는데 제4차 2012년 9월부터 17년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요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 대상 토분하고 그 다음에 변수하고 그런 게 좀 객관성이 좀 결례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6페이지, 45페이지부터 이제 쭉 보면은 결론하고 이제 정책적 시사적인데, 이 결론이 너무 제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너무 풀이하는 과정이 너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요약이나 이런 결론에 대한 엑기스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의 3대 현상이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이 시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의하고 적절한 그런 논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제일 빨리 접어드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도 인구층이 제일 두껍고 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나 생산 시장에 이런 게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논문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공주대학교의 김지환입니다. 부동산 자산이 고령자와 향후 예비 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성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했던 연구가 좀 주별나게 차별적인 연구가 꽤 있었고요. 몇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구의 목적에서 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경로 모형을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좀 그것에 당해성이 좀 설명이 된다면은 훨씬 더 독자들로 하여금 좀 이해력이 더 높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경로 모형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어떠한 인과 구조를 기반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설할지 어떠한 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특히 본질의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서 경로 모형을 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방언을 통해 선별에 대한 이유가 좀 설명이 되어야지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을 거라 보여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 이론적 논리를 보면요. 기존에 있어가지고 변수 선정에 대한 결과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패널 조사에서 조사되지 않았던 정보, 또한 인구 통계적 정보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좀 더 본 연구에 적용이 되면은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좀 연구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3장의 자료 분석 방법에서 2절에 보면은 결정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자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한 그런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기존에 참고문헌을 찾을 수 있다면은 관련 근거들을 제시해주면은 훨씬 더 표본 선정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절의 변수의 내용을 좀 보면요. 경제 상태에 대한 부분들,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경영 모형으로 논의하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한 간략한 정의라든지 또는 조작적으로 좀 개념정의가 앞서 정리가 되어야지만 훨씬 더 설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 과정을 쭉 듣다 보니까 교과서적으로 상당히 잘 분석이 되어진 걸 보입니다. 다만 회계식 설명이 있어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논의가 추가됐다면 훨씬 더 시의적인 그런 연구로서의 가치가 더 좋아질 것 같아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적어정식 모형을 가지고 한 연구들은 기존의 그런 설문지를 가지고 한 연구들이 많은데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본 연구는 실제 이런 패널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점과 그리고 표본의 크기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남대학교 윤준석입니다. 논문을 쭉 읽어보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논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먼저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 고령자 및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연구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여건으로 부채, 용돈, 총소득 이렇게 주로 네 가지를 변수로 이제 사용하시는데 너무 부동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닌가 결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대상 표본 3장 2절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 인구 통계적 사항 중에서 응답자의 학력이라든지 연령, 성별, 소득, 소비사항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하면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산 사항에서도 자산 연간 가구 총소득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 삶의 질, 또 경제 상태 만족도, 건강 상태 만족도, 이런 자녀 관계 만족도 이런 부분들 아까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중간에 간과되고 부동산 쪽으로만 맞춰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쪽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잘 작성하셨는데 그 연구 노력에 비하면 결론이 너무 편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월평균 용돈, 부동산 총자산, 가구 총소득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거고요. 또 가구 총부채는 뭐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결론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분석이 돼 있고 또 특별히 그 결론의 마지막 3분의 1 부분은 이 연구가 되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뭐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거 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뭐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 본문에서는 전혀 이게 나오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자율은 거의 제로 상태고 주식은 투자하면 잘못하면 노후에 뭐 퇴직금 그냥 날려버리고 지금 이렇게 어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뭐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에 나왔다는 거와 또 뭐 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고령자 복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사하기 위해서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성결대학교 최정일입니다. 저는 앞에 분들이 거론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만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을 보면 설문조사가 아니라 개인 면접 방식인데 이것도 5점 속도인지 7점 속도라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것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2, 3가 가설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구 모형, 제한 모형, 추정 모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표 1을 보니까 특정 변수들의 그 기초 통계량과 신뢰도가 나와 있는데 이 변수하고 요인 간의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직접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변수인지 그리고 나머지 뭐 경제 상태, 건강 상태, 가족 관계가 그 측정 항목, 측정 요인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 표 2는 측정 변수라기보다는 제목이 변수의 측정 항목들의 기초 통계량과 신뢰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보게 되면 가설 1-1서부터 가설 3-4까지 쪽이 있는데 이 가설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 합당한 그 선행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선행 연구가 지금 전혀 제시가 없고 선행 연구라고 앞에 부분에 있지만 삶의 질에 관한 것만 지금 선행 연구가 되어 있고 경제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 또 가족 관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선행 연구 제시가 없지 않나 싶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항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변수와 항목들에 대한 구분이 제가 지금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데 특정 항목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가설을 제시하기에 대한 참고 문헌도 같이 제시해주면 표를 만들어서 좀 더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표 3과 표를 4를 보게 되면 표준화 경로 개수가 0.7 이상 그 타당성이 확보된 건 그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최종 모형을 제시할 수가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제시해보는 사람입니다. 네, 남설대학교 오늘 차차선 교수입니다. 예, 오늘 그 주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역시 부동산 학회이니까 나올 수 있는 가설 주장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에서 가처분 소득이 삶의 질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는 자산을 보유한 그 자체가 삶의 질을 만들고 싶다는 오늘 새로운 제가 지식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 타임 시리즈를 보면 이번 자산 보유 자체가 삶의 질이 어떻게 있는지가 경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죠. 현재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양적 변수하고 질적 변수가 이렇게 혼합돼서 지금 이제 경로 분석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패널 데이터에 그럼 저는 이제 우선 이 동문 초록을 보면 첫 줄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부동산 자산 보유액이 대해서 보유액이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보유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유액이라는 것이 이게 고령자가 얼마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삶의 노후에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아마 어떤 정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폭탄 안 보일 것 같고, 이게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당연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자산이 어떻게 영향할까, 이렇게 좀 양쪽을 해야지 정책 직책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일단 단순히 이게 경로 분석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욕심을 좀 내본다면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 자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액이면 그러면은 개별 가정별 자산돼 있고 부채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자산액이 뭐 노동자가 65세 때 70대 얼마 정도가 있었으면 삶에 줄 수 있다는 조금 이거는 수치화될 수 있으면 정부가 그러면은 이 고령자들의 노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자산을 보내주면 좋겠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을 좀 더 정책적 시사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제가 생각해 보고요. 이와 비슷한 주제가 한국 주택 금융공사에서는 영국 이제 리버스 모기지가 소비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 타임시리즈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논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예,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홍성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객관적인 정량 변수들이 그 심리량이나 어떤 그 인지 변수에 미치는 그 영향을 잡고자 하는 분석들이 사실은 어려운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서 좀 고생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일 이제 관심 변수가 부동산 자산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이 자산이 사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측정됐는지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결론 부분을 보시면 자산에서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동산 자산에서 임대 수입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거기서 전세금을 가지고 이자 수익이나 이런 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자산 자체가 사실은 그 소득이나 뭔가 분리되지 않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수익, 그러니까 실제 경상소득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를 모형에 그 경로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경로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나간다면 여기 사실 그 자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소유와 그 외에 어떤 그 본인이 자가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 소유액을 혹시 뭐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게 사실은 그 똑같은 부동산 자산이지만 그거는 좀 노인들이 받아들이는 그 개념에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가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감의 영향이라면 나머지 어떤 투자로서의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실제 소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좀 분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린사회대학교 조항이었습니다. 이 논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은 생략하고요.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는 자료에 맞추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설문조사 같은 걸 안 하고 공정한 패널조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가설의 노출 같은 것도 연역적이 아니고 그냥 가설을 그냥 하고, 또 하나는 가설을 돌려보니까 또 이런 쪽에 비는 데가 지표상 나오니까 이걸 또 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연구방법론상으로는 가장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널 조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여기 패널
패널로 말씀하신 분들의 그 공격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차피 논문은 잘 고생하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이라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고생해서 하셨는데 여기도 뒤에 보면 요약 및 요약이 3분의 2고 3분의 1도 정책적 시사점도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서정수입니다. 이 논문의 그 시사성과 주제 성질성을 면에서 최고성과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 논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구 논문에서 원시적인 개입들이 많고 고용 정보의 그 고령함을 조사를 진행하는 한계에 불구하고 보조법령 시설을 설명해서 경력을 시작해 주셨다는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연구자도 기술하였듯이 페이지 3페이지에서 삶에 대한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차원적이라는 그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수들을 제거하고 8개는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일반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10쪽에서 표 43쪽입니다. 지금 초단인데 다시 선쪽 아래 표 3 유리수준 영의 개수가 연구자께서 맞는지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요약과 정책적 시사성 조언처 사이에 논리적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부동산의 가치성 소득을 4년간 주제로 고령자나 또 예비 고령자의 미래 가구 속의 불안정한 사실을 분명히 암시했거든요. 부동산 이해에 대해서 자산 구역이 적다라는 것을 단언해버렸는데 그 문제에서 그 지적 효과와 또 긍정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장 자체 시청자과 결과를 약화시키는 그 주장이 좋았지만은 보강제가 필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신대학교 오세주입니다. 앞서 패널들께서 거의 대부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부분들만 말씀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딱 듣고 이거 느낌이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의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느낌이 고령자의 또는 예비 고령자에게 각각 어떻게 인식이 미치는가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읽기 전에. 그래서 막상 읽어보니까 고령자와 예비 고령자 그냥 하나로 놓고 분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라리 고령자와 예비 고령자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령자를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는 50세부터 65세 미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이 논문상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예비 고령자고 고령자라는 게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론적 배경에서 보면 선행 연구가 삶의 질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1, 2, 3이 다 삶의 질이고 마지막에 가서 부동산학의 고령자 관련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비약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삶의 질과 또 많은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루 배분을 골고루 하면은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문헌에서 이렇게 내용과 참고 문헌에 없었던 내용들인데요. 뭐 페리스, 뭐 스파르타 이런 부분들은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가설을 보면은 이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은 경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총 자산이라는 게 자산이 부족하면 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정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가설보다 연구 문제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통계량에 있어서 최대값, 최소값이 안 보이는데요. 이게 자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 최소값과 최소값도 추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의 확률에 있어서 0.002가 이 별표 말고 이렇게 따로 부각돼서 표시를 하셨는데 이 얼핏 보면 0.002가 유의하지 않은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홉분 토론 가게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 요약을 해놓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목부터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령자와 중고령자 또는 예비고령자를 제목에 같이 넣었는데 저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고령자와 예비고령자가 한 10년 정도 차이를 둔다면 향후 그 중고령자, 소위 예비고령자의 인식이 지금 고령자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고령자의 어떤 주거 만족도를 또 생활 만족도를 위해서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굳이 제목을 이렇게 나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분석 방법에서의 논란인데 근본적으로는 연구 가설에서부터 변수를 어떤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개념적 인간 모형을 만들더라도 선행 연구나 어떤 기존 이론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모형을 도출해서 어떤 구조범 정책의 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선행적인 이런 고찰이 결여되어 있고 좀 규범적으로 여기서 이제 고려가 연구 패널 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은 변수를 다 채점해서 구조범 정식을 구성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소위 선행 변수들이 그 전속 변수에 미치는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변수에 대한 개념 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위적인 거 아니냐. 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회피한 거 아니냐. 소위 요즘 뭐 하나님 뭐 밑에 뭐 건물주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모든 부분에서 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위적 그러한 어떤 인과관계를 굳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패널 데이터에 의한 그 정량적 변수를 만족도라는 정서적 변수로다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아까 연구자가 그 한계로다가 제시한 소위 그 심리적 요인을 좀 집어넣어서 자기 효능감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시켜서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한편으로 그렇게 이제 당위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결론에서 시사점 조출이 뭔가 이제 좀 비약되거나 분석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그 몇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보완적 연구의 방향성이라든가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그런데 저 주석 같은 것도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싶은데 안 보신 것 같아요. 아까 페리스 있습니다. 39페이지, 8페이지, 각주 20이 있고 지적하신 것의 한 50%는 제가 다시 나름대로는 그 논문의 각주라든가 다 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하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겠다고. 저는 이제 세 가지 쪽에 토론이 비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첫째는 자료입니다. 자료 패널 데이터를 썼다. 제 자료가 아니다. 네, 그거 뭐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설사 제가 설문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내는 걸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쓰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삶의 질 인식에 미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성별, 학력 이런 게 이제 사회학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갖다 더 교수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안 넣을 까닭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학교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초점을 거꾸로 저는 초점을 굉장히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 많이 비판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래서 그 생각은 해봤어요.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차 타당성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조절 변수를 넣어가지고 해볼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16페이지 논문에다 그거 다 담는다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시하게 우리 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상당히 무리여서 그래서 나름대로 추리고 지금 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페이지 마지막 줄까지 써버렸어요. 나름대로 최대한 꼭 들어가야 될 내용 중심으로 고민을 했다. 그 다음에 모형 문제인데, 모형에서 이제 지적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내생 변수들 간에, 그러니까 매개 변수들 간의 사고가 예를 든다면은 가족관계가 건강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그 모형을 짜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검토했는데 이런 식의 인과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것들은 있지만 종합적인 건 없어요. 나름대로 그걸 바탕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논리를 가지고 모형을 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비판하신다면 뭐 그럴 수 있다. 뭐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연구자의 시각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다음 시사적 문제인데, 이건 일반적인 모형입니다. 그 모형 자체가 뭐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 제기 자체가. 거기서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뽑아낸다면 그건 당연히 논리 미학이 됩니다. 그 정책 시사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회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뭐 시사점 같은 걸 이제 강조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 무리하게 뽑다가 시사점, 저도 지금 지적하신 거 많이 동의합니다만은 이 논문에서 뽑을 수 있는 시사점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또 다음 섹션이 있으니까 3섹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